그 다음에 우리가 또 챕터 11의 하중의 종류, 내진 설계, 용접, 볼트 이렇게 할 건데, 여기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까다로운 챕터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시험에 나오는 정도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할 만합니다. 볼게요. 1번.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설계 규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다음 중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활하중에 속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하중을 분류하는 것은 설계 기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외워야 되느냐, 뭘 공부를 해줘야 되느냐.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 토목공학이랑 좀 깊게 연관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이제 그나마 좀 적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맞추자고 얘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활하중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렇게 고르라고 했는데 얘가 조금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적합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 풍하중이라는 것은 활하중에 들어가지 않더라. 이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얘가 아마 변경이 돼도 여기 위에 있는 보기가 변경이 돼도 아마 이 활하중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오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틀린 보기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변경이 돼도. 그래서 그냥 풍하중은 활하중에 안 들어가더라.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지. 또 얘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토목기사에서는. 그 다음에 2번. 얘는 그냥 바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림과 같은 용접부에서 응력을 구하라고 했고 내가 지금 인장력을 줬습니다. 그럼 내가 인장력에 대한 응력이니까 A분의 P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장력에 의한 응력이니까. 그럼 P가 얼마냐 문제에서 360kN이 있다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이제 면적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아니 잡아당겼으니까 얘가 이제 여기에 작용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내가 이제 응력이 걸리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응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면적이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그럼 나 여기가 지금 300mm 곱하기 두께 이렇게 하면 되겠죠. 300mm 곱하기 12mm니까 계산하면은 100MPa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인장력에 의한 인장 응력은 용접부 여기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면적 여기에 대한 응력을 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고. 숫자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풀어보고요. A분의 P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A분의 P. 이것도 A분의 P고 그냥 푸는 거야 그냥. 얘도 A분의 P. 다 똑같습니다. 얘도 A분의 P. 이것도 A분의 P고요. 계속 그냥 숫자랑 그림만 바뀌어. 요거 봅시다. 아래와 같은 맞대기 이음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얘는 충력을 이렇게 줬고 충력에 의한 응력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분의 P 할 거고 이 P 자리가 이제 360kN인데 압축력이니까 마이너스 360kN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A가 들어가니까 250mm 곱하기 12m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20MPa의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고르면 답이란 얘기죠. 됐고 10번. 이것도 정말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래 그림과 같은 필렛 용접을 했고요. 이때 내가 지금 S가 9mm일 때 용접 치수가 9mm일 때 이때 목 두께의 값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우리가 A는 얼마입니까? 아니 A는 0.7S를 쓰라고 설계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설계 기준에는 0.7S를 쓰라고 했는데 출제자는 또 굳이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0.7S가 아니라 루트 2분의 S를 이렇게 답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루트 2분의 S가 맞아요. 루트 2분의 S가 맞는데 얘를 이제 근사값을 하게 되면은 0.7S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규정에는 분명히 0.7S로 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제자는 본인의 마음대로, 진짜 이거는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한 거야. 아니 설계 기준에 적혀 있으면 0.7S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본인 마음대로 루트 2분의 S를 쓰냐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해줘야 돼. 다시 A는 0.7S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9를 갖다 넣어봐 이렇게. 그럼 내가 6.3mm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6.3mm가 없지. 그러면은 또 본인 마음대로 루트 2분의 S를 썼겠구나 해가지고 얘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S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갖다 넣어봐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 6.36mm가 나오니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봅시다. 11번. 그림과 같은 필렛 용접에서 목 두께가 가장 옳게 표현된 것은
그러니까 원래 0.7S가 맞아요. 분명히 설계 기준에 이렇게 적혀 있어. 근데 왜 설계 기준대로 출제를 안 하냐고. 본인 마음대로 출제를 하냐고. 루트 2분의 S를 고르면은 얘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공무원 시험 풀 때도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마음대로 출제를 할 거면 도대체 설계 기준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언젠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12번 그림과 같은 플랫 용접에서 유효목 두께 A로 옳게 표현된 것은 0.7S입니다. 0.7S. 답이 3번이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제예요. 됐고. 13번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플랫 용접에서 전다 능력은 얼마인가? 그럼 전다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A분의 V 이렇게 할 거고 여기 내가 지금 유효 면적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유효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A 곱하기 유효 길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에는 내가 이제 말했듯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0.7S를 갖다 쓰면 되고요. 유효 길이는 그냥 여기 L-2S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300kN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7S라 할 건데 0.7 곱하기 S를 해줘야 되는데 S는 이제 용접 치수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용접 치수가 아니라 두께예요. 두께 T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용접 치수는 여기다 내가 이제 용접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S랑 T가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거의 같지만 근데 이거는 T잖아. 뭔가 S에 대한 걸 줘야 됐는데 완벽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맞춰서 풀어야 돼. S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랑 그냥 S랑 똑같겠지 해가지고 S자리에다가 T를 갖다 놓습니다. 넣고요. 여기 L-2S라 할 건데 여기 지금 위에다가 용접 한 번 하고 밑에다 용접했으니까 L-2S에다가 2배를 할 거고요. L이 얼마냐면 얘가 지금 250mm만큼 이렇게 있고요. 용접된 부분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S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T를 갖다가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됩니다. 됐고. 14번 봅니다. 플랫 용접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전달 응력을 구해줘야 되니까 A분의 V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내가 유효 면적이고 A는 내가 0.7S를 갖다 쓰고 얘는 L-2S 이렇게 한다고 했죠. 유효 길이는. 그 대입을 할게요. 0.7 이렇게 있고 용접 치수가 어디 있습니까? 얘가 용접 치수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고요. 여기다 L-2S 있는데 위에 용접 밑에 용접 했으니까 L-2S에다가 2배 이렇게 해줄 거고 L이 얼마냐면 얘가 L이고요. 그 다음에 S는 9mm니까 넣고 P에다가 250 갖다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15번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강판을 리벳 이음할 때 지그재그로 리벳을 체결한 모재의 순폭은 총폭으로부터 고려하는 단면의 최초의 리벳 구멍에 대해서 그 지름을 공제하고 이하 순차적으로 다음 식을 각 리벳 구멍으로 공제하는데 이때의 식은 이렇게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강판이 이렇게 있어요. 강판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전체 폭을 내가 BG라고 합시다. BG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구멍이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해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순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리벳 구멍이 하나 있으면 순폭은 전체 폭에서 구멍을 내가 구멍 지름만큼 빼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BG에서 D를 빼주면 돼. 근데 내가 만약에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그럼 파괴가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순폭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전체 폭에서 구멍 두 개를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다 내가 이제 4지분의 P제곱을 이렇게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4지분의 P제곱 해도 되고 4지분의 S제곱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됐지? 4지분의 이렇게 P제곱을 더해줄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얘가 봐봐. 얘가 1개짜리고요. 얘가 2개짜리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체결한 모재의 순폭은 총폭으로부터 고려하는 단면에 최초의 리벳 구멍에 대하여 그 지름을 공제하고 이하 순차적으로 뭘 더 빼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얘가 1개 있을 땐 요거고 2개 있을 땐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D가 있으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D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내가 얘 대신에 마이너스 D 이렇게 한 다음에 요만큼을 여기다 쓰고요. 요만큼을 내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쓴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묶었어.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1개 있을 때는 요거고 2개 있을 때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1개 있을 때에다가
이거를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구멍이 늘어날 때마다 요만큼 빼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간단하게 구멍이 한 개 있을 때가 있고 구멍이 한 개 더 늘어날 때마다 내가 얼만큼 더 빼줘야 되느냐, 이거를 저렇게 문장으로 복잡하게 써놓은 겁니다. 됐고, 16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을 계산을 합니다. 오히려 계산식을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더 증가해요. 볼게요. 아래 그림에 지그재그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판이 있고 구멍이 이렇게 4개가 뚫려 있나 봐. 이때 순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내가 첫 번째 정렬 배치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불규칙 업무 배치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정렬 배치부터 고려할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전체 폭이 얼마냐면은 200mm야. 전체 폭에서 구멍의 개수만큼 빼줄 건데 제일 많은 개수만 빼주면 됩니다. 정렬 배치라는 것은 파괴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파괴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 폭에서 내가 구멍 개수만큼 빼줄 건데 제일 작은 것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밖에 안 빠지니까. 그럼 여기 구멍이 2개가 빠지죠. 제일 많이 빠지는 것만 이렇게 고려를 합니다. 정렬 배치에서는. 그래서 200mm가 있고요. 지름이 25mm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5mm 하게 되면 150mm 이렇게 나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불규칙 배치를 할 건데 하나씩 하면 돼. 여기서 내가 파괴가 어떻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그대로 써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전체 폭에서 구멍이 지금 1개, 2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내가 뭘 고려한다고 했냐면은 대각선을 고려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각선에 대해서 내가 4지분의 S제곱을 해주면 돼요. 대입을 한번 해볼게. 전체 폭이 200mm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지름이 빠지니까 지름이 25mm가 딱 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지분의 S제곱을 할 건데 G가 세로 길이고 S가 가로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는 가로고 하나는 세로인데 우리가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G를 중력 가속도가 G잖아, 그죠? 근데 중력은 위아래로 작용하니까 이게 세로 이게 가로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로값이 있고 세로값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G가 되고 얘가 이제 S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에다가 50, S에다 40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괴면에 대해서 순폭이 이제 158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파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이렇게 3개가 이렇게 파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또 합니다. 3개를 할 건데 전체 폭에서 구멍이 하나, 둘, 3개가 빠졌으니까 3개 빼주고 4지분의 S제곱을 대각선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 그럼 200 들어가고 구멍 3개 빼주고 대각선이 지금 여기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G가 50, S가 40으로 똑같으니까 4지분의 S제곱을 내가 이제 2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대각선 2개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게 141이 나오고요.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도 될 수가 있지. 얘도 지금 뭐 굳이 하자면은 이렇게 2개짜리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2개짜리도 있는데 어차피 G랑 S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별도로 안 한 거예요. 수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150, 얘가 158, 얘가 141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파괴 가능한 면에 대해서 다 순폭을 계산을 했는데 제일 작은 게 얼마냐? 얘가 141이니까 이게 순폭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하고 제일 작은 게 답이다. 그리고 이거 숫자만 변경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몇 개 더 연습을 해봅시다. 하다 보면 또 익숙해져. 두께가 19mm고요. 이때 순 단면적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순 단면적이라는 것은 순 폭에다가 두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순 폭에다 두께를. 그럼 내가 순 폭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또 하면 되지. 또 천천히. 정렬 배치부터 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전체 폭이 250mm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빠지는 게 2개잖아. 근데 BG에서 내가 2D를 빼줍니다. 그래서 250에서 2D를 이렇게 빼줘. 그럼 내 200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불규칙 배치를 볼게요. 이렇게 지그재그 배치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전체에서 구멍이 2개가 빠졌고 여기 대각선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BG가 이렇게 있고요. 구멍이 2개 빠졌고 4지분의 S제곱을 할 건데 얘가 G가 되고 얘가 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G에도 넣고 S에도 넣게 되면은 228.1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에서 구멍 3개 있고 대각선 2개 있으니까 따로따로 고려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BG가 이렇게 있고요. 구멍이 1개, 2개, 3개가 빠졌으니까 3개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각선을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4지분의 S제곱을 할 건데 얘가 G고 얘가 S잖아요. 그렇죠? G랑 S를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를 또 이렇게 씁니다. 그럼 4지분의 S제곱 할 건데 얘가 G가 되고 얘가 S가 됩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은 뭐 이렇게 또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나 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내가 전체에서 구멍이 2개 빠졌고 대각선 고려해줘. 그럼 BG에서 구멍 2개 빠졌고 이거니까 G가 100, S가 75네. 넣으면은 뭐 214.06 나오나 봐. 그럼 제일 작은 게 뭘까요? 얘가 200, 얘가 이거, 그 다음에 이거고 얘니까 제일 작은 게 200이네. 얘가 순폭입니다. 그러면은 순폭에다가 2개 곱하면은 순단면적이니까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하나씩 다 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고요. 19번 또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두께가 12mm고 순단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단면적은 순폭에다가 2개 곱해주면 돼. 그럼 순폭을 구해줘야 되니까 또 합니다. 정렬 배치부터 해. 직선으로 가는데 제일 많이 빠지는 거 2개 빠지잖아. BG 빼기 1이 하고요. 얘가 BG고 구멍 직경이 23mm니까 2개 빼주면 요만큼 나오나 봐. 그 다음에 불규칙 배치를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밖에 못 가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체에서 구멍 3개 빠지고 대각선 하나 이렇게 있고 BG가 있고 구멍 3개 빼주고 4지분의 S제곱 할 건데 얘가 G고 얘가 S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랑 S 넣게 되면 23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대입을 해. 얘랑 얘가 있는데 제일 작은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넣고 2개 곱하면 답이란 얘기죠. 20번 뭐 여러 개 있지만 구멍이 이렇게 또 있지만 천천히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인장제에서 순단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순단면적은 순폭에다 2개 곱하면 돼. 또 순폭을 구할 건데 정렬 배치랑 여기 불규칙 배치를 볼 거고요. 정렬 배치는 내가 이제 구멍 제일 많이 빠지는 거 볼 건데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니까 아무거나 합니다. 2개 빠졌어. 전체에서 구멍 2개 빠져. 전체에서 구멍 2개 빠질 건데 지름이 25mm입니다. 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나 봐. 그 다음에 불규칙 배치를 합시다. 뭐 얘는 이렇게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2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여기 뭐 G랑 S가 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2개나 이렇게 2개나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요것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전체가 있고 구멍 2개 빠져 있고 대각선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가 300mm고 구멍 2개 빠졌고 4지분의 S제곱 할 건데 얘가 G고 얘가 S잖아. 그렇죠? G 넣고 S 넣으면 요만큼 나오나 봐. 그 다음에 또 3개짜리가 있죠. 3개가 이렇게 파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파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기 뭐 G랑 S가 똑같으니까 뭐로 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파괴가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전체에서 구멍이 3개 빠지고 대각선 고려해주고 BG가 300mm고 3D잖아. 3D. 그 다음에 대각선이 지금 얘랑 얘가 있는데 어차피 G랑 S가 똑같으니까 한 번 계산한 다음에 2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고려하면은 얘가 G고 얘가 S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G에다 80, S에다 55 갖다 대면은 요만큼 이렇게 나오나 봐.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이게 제일 작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순폭이 되는 거고 이 값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두께를 곱하면은 걔가 이제 순단면적이 나온다. 이게 답니다. 됐고. 21번 또 볼게요. 그림과 같은 두께가 13mm인 플레이트에 구멍이 4개가 뚫려 있고 순단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순단면적이라는 것은 순폭에다가 2개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순폭을 구해. 정렬 배치랑 불규칙 배치가 있고 정렬 배치는 구멍 제일 많이 빠지는 거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 2개잖아. 그래서 BG 빼기 2D를 하고요. BG가 360이고 D가 지금 24mm니까 2개를 빼주면 요만큼 나온다. 됐고. 불규칙 배치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이렇게 3개짜리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학생들 중에서 아니 이렇게도 3개 아닙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접해 있는 것끼리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건너서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개를 할 때 뭐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요것부터 합시다. 요것부터 3개짜리 요것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전체에서 구멍 3개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4지분의 S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G고 얘가 S가 되겠죠. 그래서 G 넣고 S 넣고 정리하면은 30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4개짜리가 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4개가 있어. 그래서 전체에서 4개 빼주고 대각선을 고려해 줍니다. 360이 있고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 구멍 4개 빼주고
대각선을 고려할 건데 여기 대각선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대각선이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 G도 같고 S도 같으니까 하나 계산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에다가 80 넣고 S에다 65 갖다 이렇게 되면 요만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세 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나 똑같죠. 왜냐면 어차피 G랑 S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계산해 보면은 아까 위에서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그럼 제일 작은 게 뭐냐? 여기 312, 301.2, 얘가 290.4니까 얘가 제일 작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거에다가 내가 이제 두께를 곱하면은 순 단면적이 나옵니다. 22번 볼게요. 순단면의 볼트의 구멍 하나를 제외한 단면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 갔어? 순단면의 볼트에 구멍 하나를 제외한 단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순단면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A, B, C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정렬 배치 계산하고 지그재그 배치를 다 계산했을 때 요걸로 계산된 게 제일 작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됐죠? 하나씩 볼게.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계산을 했어요. 정렬 배치를. 근데 BG 빼기 D를 할 건데 전체가 얼마냐면 50 더하기 50 더하기 50이니까 150이 이렇게 있고요. 구멍의 직경이 18mm라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 넣게 되면 132인가 봐.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지금 파괴가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조건을 줬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제일 작아야 돼, 지금 문제에서.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점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가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여기서 가능한 파괴를 다 고려해 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파괴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파괴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파괴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내가 이제 이거를 다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작아야 된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인데 문제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칠해놨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랑만 비교해 놔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출제자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파괴면을 또 고려해 봅니다, 순폭을. 그러면 내가 지금 전체에서 구멍이 지금 2개가 이렇게 빠졌고요. 대각선이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를 해줍니다. 나머지 대입을 해봐. 전체가 150이었고 구멍 2개 빼줬고 4지분의 S제곱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얘가 G가 되고 얘가 S가 되겠죠?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으니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나 봐.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이걸로 파괴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얘가 얘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순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우변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은 S가 60보다 작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3번, 얘는 숫자만 변경이 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보고요. 이 정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24번을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L 형광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수업 시간 때 다 했던 거예요. 인장 능력 검토를 위해서 순폭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전개한 총폭은 B1 더하기 B2에서 T를 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오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B1이랑 B2가 지금 이렇게 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림이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L 형광이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B2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내가 이제 전제폭은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내가 이제 T를 뺀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거 더한 다음에 T를 빼면은 그게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림이 잘못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이론서를 펴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잘못 나왔지만 우리는 그냥 맞춰서 풀어야 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2번이랑 4번 한 세트니까 3번부터 볼게요. 리베선간 거리는 G1 빼기 T다. 사실 이것도 잘못 나왔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그러니까 편 상태의 수치가 주어지면 안 되고요. 여기가 내가 G1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내가 이제 이렇게 G2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내가 이제 전체 이거는 G1 더하기 G2에서 T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편 상태에서 이 치수가 주어졌어요. 지금 문제가 그림이 좀 엉망진창입니다. 기사 시험이라. 그래서 이런 게 있고, 2번이랑 4번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얘가 얘보다 큰 경우에는 순폭이 이거고 얘가 얘보다 큰 거에는 순폭이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2번이랑 4번을 해석을 하는데
순폭을 계산하려고 한번 봐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직선 배치가 있어. 정렬 배치가. 그럼 이거에 대한 순폭은 내가 전체 폭에서 내가 이제 D를 빼면 되겠죠? 구멍이 하나가 빠지니까. 저거나 됐고. 그 다음에 불규칙 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봅시다. 이렇게. 그럼 내가 전체에서 구멍이 2개 빠지고 대각선 하나를 때 고려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구멍 2개 빠졌으니까 1이고 뭐 여기가 지원 여기가 P니까 뭐 4지원분의 P제곱 이렇게 했어. 딱 됐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얘랑 얘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얘랑 얘를. 그럼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은 누가 더 큰지 봐야 되잖아요. 누가 작은 값이 순폭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마이너스 2D를 빼기 D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그럼 보게 되면 여기 BG 마이너스 D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BG 마이너스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플러스면은 더해졌으니까 얘가 더 작겠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은 여기서 얘가 빠졌으니까 이게 더 작겠지, 그치? 내가 지금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란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요거란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쵸? 그럼 내가 지금 얘가 플러스란 얘기는 누가 더 작다는 얘기야. 더해졌으니까 이게 더 작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순폭이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 값이 더 작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순폭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D보다 큰 경우에는 B1이 순폭이니까 BG 빼기 D가 되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빠지니까 얘가 이제 빠지니까 얘가 작아집니다. 이게 이제 순폭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D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이렇게 그림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맞춰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맞춰야 되니까. 25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L 수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때 전개한 총폭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B1, 얘가 B2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 그럼 내 전체 폭은 B1 더하기 B2에서 T를 빼줘야 돼.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두께 T를 빼게 되면은 걔가 이제 이게 펼쳤을 때 폭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26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은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열심히 설명했던 이 그림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내가 여기 이면 전단 접합일 때 전단 응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지압 응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그림과 같은 리벤 연결이 있습니다. 리벤 연결이라는 얘기는 강판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겹쳐놓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내가 이렇게 리벳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가 있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볼트 있잖아요, 그렇죠? 볼트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줄 수 있는 이 볼트의 허용력이 얼마냐, 얼만큼 힘을 줄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P로 잡아당기면 이제 여기서 뭐 2분의 P, 2분의 P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여기다 뭐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수업 시간 때. 그럼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포인트는 문제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허용 전단 응력이 있고요. 허용 지압 응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여기서 계산한 전단 응력이 문제에서 주어진 허용 전단 응력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계산한 내가 이제 허용 지압 응력이 문제에서 주어진 허용 지압 응력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발생하는 전단 응력과 지압 응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해를 하든지 안 되면 외우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얘는 내가 이면 전단이에요. 여기랑 여기가 전단이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여기의 면적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 전단이 발생하는 면적이니까. 그리고 여기 2분의 P는 왜 2분의 P라고 했어?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P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위랑 아래 2분의 P가 딱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요만큼 힘표현 방정식을 딱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2분의 P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2분의 P가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전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2분의 P가. 여기 면적은 이제 여기가 전단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전단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면적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문제에서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내가 P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입하면 돼요. 허용 전단 응력이 200MP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이렇게 있고 여기 D가 얼마냐면은 얘가 지금 지름이 12mm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내가 지금
P1이 얘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허용 전달 능력보다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전달 능력이 작으려면은 내가 힘을 요것보다 작게 줘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발생하는 지압 응력이 이 구조의 허용 지압 응력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지압 응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뭐 제가 수업 시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거 이해하는 건 여러분들이 필요 없고요. 이 식을 외웁니다. 그냥 DT 미니멈 분의 P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DT 미니멈 분의 P로. 그래서 T 미니멈이 뭐냐?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가 크냐, 얘가 작냐, 얘네 두 개 더한 게 작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12mm가 작아요? 10 더하기 10이 작아. 당연히 12mm가 작지. 그러니까 이게 T 미니멈으로 여기다 대입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상태로 내가 궁금한 게 이제 P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를 P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대입합니다. 허용 지압 응력이 문제에 400MPa 이렇게 있고 D는 아까 여기서 이 리벳의 지름이 12mm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T 미니멈은 여기서 12mm였잖아요. 얘도. 정리하면 얘가 57.6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허용 전달 능력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은 내가 힘을 이거 아래로 줘야 되고요. 허용 지압 응력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힘을 내가 이거 아래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게 아니라 요것보다 작은 힘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 27번 뭐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 이건 뭡니까? 내가 이제 이거는 일면 전단이라는 얘기죠. 일면 전단.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이제 뭘 주어졌냐면은 허용 전단 능력이 주어졌고요. 허용 지압 응력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지금 힘을 300kN을 견디려면은 이 리벳을 내가 몇 개 배치해야 되느냐 그 숫자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에서 숫자 몇 개를 배치해야 되냐 이거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개수는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를 몇 개 배치해야 되냐 봐야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한 개의 리벳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이제 지금부터 구할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한 개의 리벳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할 건데 허용 전달 능력을 고려했을 때 한 개의 리벳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하고 허용 지압 응력을 고려했을 때 한 개의 리벳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할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서 발생하는 전달 능력이 허용 전달 능력보다 작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얘는 내가 지금 여기 일면 전단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면적분의 P 하면 되죠. P. 왜냐면 내가 여기 일면 전단이면 P로 잡아당기면 여기도 P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P니까 얘가 왼쪽으로 P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단력이란 얘기죠. 요게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 내 P가 궁금하니까 P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내 허용 전달 능력의 문제에서 110MPa 이렇게 있고 4가 이렇게 있고 이거의 지름이 지금 19mm라고 했으니까 대입하고 정리하면은 한 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요만큼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허용 지압 응력을 구합니다. 얘가 허용 지압 응력을 고려를 해. 여기서 발생하는 지압 응력은 요거야. 무조건 요겁니다. 1면 전단이든지 2면 전단이든지 이게 허용 지압 응력보다 작아야 되고요. 내가 이걸 내 P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머지 대입해요. 허용 지압 응력이 220MPa 이렇게 있고 D가 19mm고 T 미니멈은 얼마일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도 두께가 10mm, 얘도 두께가 10mm인가 봐. 어차피 똑같으니까 T 미니멈은 10mm야. 정리하면 내가 이제 한 개가 견딜 수 있는 게 요건데, 그럼 내가 이제 봐봐. 허용 전달 능력을 고려했을 때 한 개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요만큼이고요. 허용 지압 응력을 고려했을 때 한 개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면은 작은 걸 가져야 되니까 한 개는 요만큼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힘을 얼마큼 받냐면은 300만큼 받으니까 300을 한 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딱 나누게 되면은 9.6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배치를 9.62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제 올림 처리를 합니다. 반올림 아니에요. 올림을 합니다. 올림을. 그래서 1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계산했는데 9.3개 나왔어. 그럼 반올림하면 9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1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28번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복전단 고장력 볼트가 있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면 전단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350kN의 힘을 줄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인데 350을 줄 거예요. 이때 볼트가 최소 몇 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 개가 견딜 수 있는 걸 봐줘야 되는데 여기는 허용 전달 능력밖에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만 고려합니다.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전달 능력이 허용 전달 능력보다 작다 이렇게 놓을 거고,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분의 2분의 P 하면 되겠지. 왜냐면 내가 이면 전단이니까 P가 2분의 P, 2분의 P 나뉘니까 얘가 이제 전단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걸 내가 또 마찬가지로 P에 대해 정리를 하고 대입을 해. 허용 전단 능력이 문제에서 120메가파스칼 있고 2분의 파이 제곱인데 D가 얼마냐면 20mm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한계가 요만큼을 견딜 수가 있어. 지하 북력은 없으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350kN의 하중을 한계가 이만큼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럼 4.64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림에서 5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29번 또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은 리벳 이음에서 최소 리벳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몇 개 배치해야 되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그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다 몇 개 배치해야 되냐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지금 2개가 있네.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그거 내가 지금 배치해야 되는 개수를 구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개 리벳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할 건데 여기 허용 전단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하고요. 허용 지하 북력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요. 또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전단 능력이 허용 전단 능력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내가 지금 이면 전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면적분의 2분의 P 이렇게 하면 되겠지. P가 위아래 2분의 P씩 걸리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를 P에 대해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대입을 해. 허용 전단 능력이 100메가파스칼 2분의 파이 D제곱인데 D가 22mm니까 갖다 넣고요. 정리하면 이것보다 작아야 되나 봐. 그 다음에 허용 지하 북력을 고려할 건데 여기서 발생하는 지하 북력이 허용 지하 북력보다 작아야 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갑니다. DT 미니멈 분의 P. 그럼 T 미니멈이 얼마입니까? 얘는 15mm고 얘네 2개 더하면 20mm니까 15mm가 더 작죠? 얘가 T 미니멈이야. 그래서 정리하고 대입해. 허용 지하 북력이 얼마야? 200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D가 여기서 파이 22mm였으니까 넣고 그 다음에 T 미니멈이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그럼 정리하면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게 있는데 이게 더 작으니까 한계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요만큼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450kN의 하중을 받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한계가 견딜 수 있는 곳으로 나누면은 6.82개가 필요하고 올림하면은 7개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30번 또 할게요. 그림과 같은 강제의 의미에서 P가 600kN의 하중을 받아야 되나 봐 얘가. 이때 필요한 리벳의 수가 몇 개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4개 있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배치하는 숫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시로 주어진 것이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한계가 견딜 수 있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허용 전단 능력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 고려하고 허용 지하 북력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단 능력이 허용 전단 능력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내가 지금 이면 전단이니까 A분의 2분의 P 하면 되겠죠. 여기 1면 전단이면 P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P가 궁금하니까 P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대입을 합니다. 허용 전단 능력이 110메가파스칼 있고 2분의 파이 D제곱 할 건데 D가 19mm니까 갖다 넣고 정리하면 요만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허용 지하 북력은 여기서 발생하는 지하 북력이 허용 지하 북력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외워. DT 미니멈 분의 P고요. 그러면은 T 미니멈을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14. 얘랑 얘 더하면 20이잖아요. 그렇죠? 작은 거니까 작은 게 14mm. 그래서 요거를 이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허용 지하 북력이 240메가파스칼이고 D가 얼마였지? D가 19mm가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T 미니멈 14mm니까 정리하면 요만큼 이렇게 딱 나온다. 그래서 허용 전단 능력 고려하면 요거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더 크니까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600kN을 견뎌야 되는데 얘 작은 게 요거니까 나누면은 9.62개가 필요하다. 그 올림에서 10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31번 뭐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응력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다음 그림에 고장력 볼트가 이렇게 있는데 마찰 이음에서 필요한 볼트 수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하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몇 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발생하는 뭐 전단 능력이 허용 전단 능력보다 작고 여기서 발생하는 지하 북력이 허용 지하 북력보다 작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전단 능력이나 지하 북력이 주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찰 이음의 허용 응력이 48kN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잘리잖아요. 이렇게 잘리면은 여기가 딱 절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이 전단력이 48kN을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내가 지금 봐봐. 내가 여기다 P를 줬어요. P를. 그럼 내가 여기 전단면에 여기 얼마가 걸려? 여기 2분의 P, 2분의 P 이렇게 걸리니까 2분의 P, 2분의 P 걸리니까
자유물체도를 딱 자르게 되면은 이 2분의 P만큼 외력이 걸려. 그러니까 2분의 P만큼 얘가 힘을 받았어. 그럼 이걸 누가 견뎌야 되느냐? 하나가 지금 48kN을 견딜 수가 있는데 몇 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2분의 P라는 힘을 여기 지금 볼트들이 견뎌야 되는데 볼트가 견뎌야 돼.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이고 얘가 몇 개 필요하냐? 당연히 내가 받는 힘보다 견디는 힘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몇 개 필요하냐? N개 필요하다. 이걸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에다가 560을 갖다 대면 2분의 560이니까 정리하면 280이고 얘가 이제 N 곱하기 하나가 견딜 수 있는 게 48이 딱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N이 48분의 280 계산기 두드려봐. 5.86개 이렇게 나오나 봐. 요것보다 커야 되니까 6개 필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거를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아니, 응력보다 힘이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32번 요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단순 암기인데 또 이런 것까지 또 외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욕심 있는 학생들은 외워보세요. 부재의 순단면적을 계산할 경우에 지름 22mm인 리벳을 사용하였을 때 리벳 구멍의 지름은 얼마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얘가 이렇게 약간 볼트처럼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니 이거에 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22mm래. 22mm인데 얘가 지금 우리가 이 강판에다가 이 볼트를 이렇게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봐봐. 얘를 봐봐 이렇게. 근데 이 강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지금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이 구멍에다가 내가 지금 이 리벳을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가 지금 여기 구멍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것보다는 이 구멍이 커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얼만큼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설계 규정에 있습니다. 리벳 구멍 지름은 여기 지금 리벳 지름에다가 여기 1을 더하거나 1.5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리벳의 지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리벳의 지름이 지금 22mm라고 있으니까 20mm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리벳 지름에다가 1.5mm만큼의 구멍 지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5 더하면 23.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3.5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래야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보다 크면은 1.5 더하고 20보다 작으면 1 더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또 할만하지. 단순 암기하면 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18mm였어. 그럼 답이 뭘까요? 1 더하면 19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용접을 할 건데 근데 우리 용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토목에서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 이 용접을 뭐 단순 이렇게 뭐 노동이라고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용접도 우리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상당히 또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토목 기사에서는 딱 나오는 보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용접 시의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게 나왔는데 뭐 다른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요. 4번이 얘가 틀렸습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향해서 대칭으로 용접해 나간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중심으로 대칭 용접이라는 얘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용접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중심에서 내가 주변에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바닥에다가 여러분들이 카페트 깔려고 해봐. 근데 카페트를 깔 건데 이제 양탄자 같은 거 이렇게 바닥에다 깔 거예요. 근데 평평하게 깔고 싶어. 평평하게 깔 건데 내가 양쪽에다가 못을 이렇게 먼저 박아. 못을 박은 다음에 이걸 평평하게 깔려 그러면은 깔립니까? 아니지. 내가 양쪽이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평평하게 깔려 그러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겠죠. 이렇게 당연히 울퉁불퉁해지지.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용접을 이렇게 하는데 양쪽을 이렇게 잡아놓고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조가 이렇게 엇갈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주변부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단순 암기합시다. 이런 거 어차피 우리 문제 맞추면 되니까. 34번 용접 작업 중에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을 지정해서 집중 용접한다.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내가 만약에 여기를 계속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열을 받겠죠. 열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고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35번 용접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나머지도 다 있는데 리벳이음에 비해서 약하므로, 리벳이음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구멍 뚫은 다음에 그냥 이 볼트를 이렇게 박아 놓은 거야. 이렇게. 이게 리벳이음인데 요것보다 용접이음이 약하냐? 아니죠. 용접이음이 훨씬 더 강하죠. 용접이음은 내가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일체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벳이음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용접이음은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외웁시다. 그냥 보기로 되고. 36번 다음 중 용접부의 결함이 아닌 것은, 아니 이런 것까지 언제 외우고 있어 우리가. 이거를 용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접이 생각보다 우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용접을 뭐 단순 노동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하려면 끝도 없어요. 이것도 이 용접의 결함 원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요. 토목에서 이거 외워서 쓸 때도 없고요. 요것만 외워. 여기서 말하는 이 스터드라는 것은 결함의 종류가 아니라 용접 방법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오버랩, 언더컷, 균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 답을 외우세요. 답을. 스터드는 용접 방법의 종류다. 37번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리벳으로 연결된 부재에서, 리벳 연결됐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내가 구조를 딱 만들었어. 근데 리벳이 내가 상하 2등분으로 절단이 됐대요. 근데 리벳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리벳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절단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상부랑 하부랑 절단이 발생을 했어. 그럼 얘는 무슨 파괴가 발생을 했을까? 여기 잘렸어. 이게 무슨 파괴입니까? 전단 파괴예요. 전단 파괴. 답이 2번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38번 이것도 이해를 해줘야 되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 때 했던 얘기고, 강교의 부재에 사용되는 고장력 볼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이음을 원칙으로 하느냐. 우리가 고장력 볼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벳이랑 비슷해. 리벳이랑 비슷한데 얘는 이제 볼트랑 너트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여기 볼트랑 너트를 이렇게 체결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볼트를 내가 굉장히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엄청 세게 돌려. 이게 세게 돌리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체결력이 발생을 하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두 판이 이렇게 압축되려는 힘이 발생을 할 거 아니야. 볼트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거의 반발력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장력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견디려면, 이 장력을 견디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장력 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고장력 볼트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얘가 이 장력에 견디지 못하면은 이 볼트가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이제 여기 체결력이 약해집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몰라 상관없고 다시 다 잊어버리고, 고장력 볼트라는 것은 이렇게 조이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체결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마찰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체결력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 마찰력이라는 것은 마찰계수 곱하기 이 면을 누르는 수직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체결력 자체가 이제 이 면을 누르는 수직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체결력 때문에 마찰력이 발생을 하고 그 마찰력으로 이제 이 외력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장력 볼트는 어떤 이음을 원칙으로 하느냐? 요겁니다. 이 체결력에 의한 마찰 이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있어요. 뭐 제가 방금 뭐 설명한 뭐 고장력 볼트가 어쩌고 체결력이 어쩌고 이런 거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고장력 볼트는 이렇게 조이게 되면은 여기서 마찰력이 발생을 하고 이걸로 저항을 하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